흑사병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꼽힙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중세 흑사병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당시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가량 약 2,500만 명에서 7,500만 명이 중세 흑사병 때문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흑사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약 7,500만 명에서 2억 명가량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흑사병은 유럽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꿨는데요. 먼저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경제는 박살이 났죠. 왕과 정치인들이 가진 권력은 시민들에게 그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예술과 문학작품들도 큰 영향을 받았죠. 오늘은 이 흑사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흑사병이 뭘까요? 흑사병은 패스트라고도 불리는 유행성 감염 질환입니다. 이 흑사병에 걸리는 과정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쥐벼룩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바로 이 녀석이 패스트균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쥐벼룩이 쥐에 기생하고 있다가 언젠간 인간한테 옮아가서 인간을 물게 되면 흑사병에 걸리는 거죠. 이때 쥐벼룩한테 직접 물린 사람들의 경우는 가레토드 흑사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가레토드 흑사병은 오한, 38도 이상의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주로 허벅지나 서해부, 겨드랑이 쪽에 림프절이 붓고 또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증상이 심했던 환자들은 걷지도 못했고 팔도 움직이기 힘들었다고 해요. 흑사병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폐렴형 패스트가 있어요. 맨 처음에 쥐벼룩한테 물려가지고 가레토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기침도 하고 땀도 나고 대소변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패스트균이 대량 있어서 이것들이 증발하게 되면 이제 공기 중으로 패스트균이 쫙쫙 퍼지는 거예요. 이 오염된 공기를 마신 사람들은 폐렴형 패스트에 걸리는 거고요. 패스트에 걸린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비말, 체액 등을 통해서 폐렴형 패스트를 전파시키고요. 폐렴형 패스트가 이제 가레토드 흑사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데 왜냐면 이쪽이 더 고통스럽고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폐렴형 패스트에 감염되면 38도 이상의 고열에다가 기침을 동반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심한데요. 가슴을 찌르는 듯한 흉통, 폐에 염증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숨이 가빠지고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온다고 해요. 그 결과 피부와 점막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청색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폐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 혈액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또 현기증과 두통,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도 있죠. 폐렴형 패스트에 걸린 사람이 만약에 즉각적인 치료를 못 받는다면 회복이 어렵고 많은 경우에는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폐혈성 패스트입니다. 폐혈성 패스트는 세 가지 패스트 유형 중에서 가장 보기 드문 경우인데요. 주로 쥐벼룩이나 감염된 포유류에 물려서 패스트가 혈액에 침투하게 되면 폐혈성 패스트에 걸린다고 해요. 아주 드물게는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되고 비말 흡입으로도 감염된다고 하죠. 인간의 혈액으로 침투한 패스트균은 혈액 속에서 증식하는데요. 이때 피가 응고돼서 몸에 피가 통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환자의 손가락, 발가락 등등 신체 말단 부위는 까맣게 괴사되죠. 또 심각한 폐혈증을 일으키고요. 출혈이 멈추지 않게 돼요. 그 밖에도 폐혈성 패스트는 정말 수많은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 당시에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흑사병이 영어로 블랙데스라는 점에서 이미 몇몇 부엉이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은 피부가 까맣게 돼서 죽어간다는 아주 뚜렷한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 흑사병은 아주 높은 사망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인 블랙에다가 죽음을 합쳐서 블랙데스로 이름 붙여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사병은 어쩌다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됐을까? 먼저 패스트가 최초로 발생한 지역으로는 중앙아시아가 가장 유력하게 꼽혀요. 2022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의 요하네스 크라우스 박사, 영국 스털링대의 필립 슬라빈 교수 공동 연구진은 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최초의 패스트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연구진들은 키르기스스탄의 이시쿨 호수 근처에서 1338년에 매장된 시체와 묘비를 찾아냈어요. 이 묘비에는 시리아어로 패스트로 죽은 신자 산마크의 무덤이라고 적혀 있었죠.
산마크는 실크로드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이었는데요. 산마크뿐만 아니라 패스트에 걸려서 죽은 상인의 수는 116명에 이른다고 해요. 연구진들은 무덤에서 치아를 발굴했고요. DNA를 분석한 결과 패스트균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패스트균은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균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전의 형태하고 일치했다고 해요. 또 연구진들은 이시쿨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설치류들을 조사했는데 이 설치류들은 패스트균을 보유하고 있었고 무덤에서 발굴된 패스트균하고 아주 유사했다고 해요. 1338년경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던 무역상들이 마멋 때문에 패스트균에 감염됐고 그 무역상들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흑사병을 퍼뜨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대유행하게 되었다는 또 다른 유력한 설은 바로 1347년 킵차크 칸국의 군대가 이탈리아 제노바의 식민도시 카파를 침공하면서 병이 퍼지게 됐다는 설입니다. 카파는 지금의 크림반도에 있는데요. 1347년 당시 제노바 시민과 몽골군 사이에서 공성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노바 시민들의 방어는 아주 끈질겼고 결국 몽골군은 생물학전을 시도했죠.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투석기에 담아서 성 안으로 쏴보내는 겁니다. 자, 이때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가 도시 곳곳에 나뒹굴고 도시 전체는 피범벅이 됐겠죠. 그냥 카파 전체가 패스트에 감염되는 거예요. 이 시체를 치우지 않는다면 시체가 썩어가면서 악취를 풍기고 병균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다고 시체를 치운다면 이제 피도 닦고 시체를 손으로 직접 만지는 과정에서 패스트에 감염되는 거고요. 그렇게 카파에는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상대 진영에 보내서 전염병을 돌게 만드는 전술은 어떻게 보면 진짜 더럽고 치사해 보여요. 하지만 전쟁사에서 이런 전술은 정말 숱하게 많이 써왔죠. 영화 적벽대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조조가 이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작은 뗏목에다가 실어서 유비송건 연합군에다가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어쨌든 다시 카파 공성전으로 돌아와서 몽골군은 카파의 끈질긴 방어에 지치기도 했고 몽골군 내부에도 패스트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결국 몽골군은 철수하고 제노바령 카파가 승리했지만 카파 역시 피해가 아주 막심했어요. 특히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군인들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 카파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몽골군이 제노바령 카파를 침략하면서 유럽에 흑사병이 퍼지게 됐다라는 설에 대해서 이런 반박도 있어요. 카파 공성전 당시 이탈리아의 다른 항구 도시들에 이미 흑사병이 퍼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에 퍼지게 됐다는 세 번째 가설은 죽음의 배 사건이 있어요. 1347년 12척의 제노바 상선이 시칠리아의 메시나항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선원들은 대부분 사망한 상태고 그나마 남은 생존자들은 역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죠. 이 소문은 머지않아 시칠리아 당국까지 도달합니다. 아니, 지금 제노바 상선에 역병이 돌고 있다고요? 그 선원들은 절대로 시칠리아 땅에 들어오면 아니 됩니다. 또한 제노바 상선들은 즉시 항구에서 떠나도록 조치하시오. 제노바의 상선들은 결국 당국의 명령에 따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칠리아에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증상은 역병에 걸렸던 제노바 선원들과 똑같았죠. 그리고 이 역병은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여러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유럽에서 흑사병이 가장 먼저 퍼진 나라는 바로 이탈리아인데요. 그만큼 이탈리아가 흑사병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크림반도 카파에서 시작해서 베니스, 제노아, 그리고 이탈리아 전역에 퍼졌죠. 그렇다면 왜 14세기의 이탈리아에 흑사병이 가장 먼저 퍼졌을까? 이탈리아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무역과 상업, 금융업과 예술이 아주 크게 발달했어요. 이탈리아에 여러 선박이 오고 갔고요. 이탈리아는 언제나 수많은 무역인들, 여행자들로 북적였죠. 또 이탈리아는 성지순례로 유명한 곳이라서 유럽 각국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인구 밀도가 높았고 도시 환경이 혼잡해서 질병 확산에는 이상적인 조건을 가졌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흑사병 기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도시로 손꼽히는데요. 추정에 따르면 피렌체 인구는 약 5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의 베니스, 제노아 같은 도시들도 그 인구가 50% 이상 감소했죠.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패스트는 유럽 전역으로 퍼집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폴란드, 헝가리 등등이죠. 중세 흑사병은 1347년에서 1351년 사이 피크를 찍었는데요. 겨우 4년 남짓한 시간 동안 약 2,500만 명에서 7,500만 명의 유럽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럽 인구의 30%에서 60%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죠. 유럽 인구의 30%에서 60%를 사망하게 만든 흑사병은 유럽의 경제, 정치, 예술, 문화 등등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배계급의 힘이 하락했고요. 노동계급의 힘이 상승했습니다. 왜냐? 흑사병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에요. 땅값은 엄청 떡락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주병이가 있고 그 지주의 땅을 대신 읽어주고 월급을 받는 농노병이가 있다고 쳐봐요. 농노병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피렌체에 워낙 큰 역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통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네. 내가 피렌체 가서 가죽 세공업만 배워도 여기서 농사 짓고 사는 것보단 3배는 더 벌겠어. 이거 피렌체로 떠나야겠어. 그렇게 농노병이는 피렌체로 떠나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는데, 아니 이보게, 이 많은 짐을 가지고 지금 어딜 가는 겐가? 아니 그 피렌체에 가면은 여기보다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 것 같수다. 농사는 당신이나 지으시오.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여기도 사람이 부족해서 난리통인데 도대체 어딜 간다는 게야? 내가 월급 2배로 쳐줄 터이니 제발 내 땅 좀 읽어주게. 그럼 일당 4달러 맞춰주시고 주 40시간만 일하게 해주소. 점심 식사도 나으리께서 꼬박꼬박 챙겨주시고요. 아이고 이 사람아, 당연하지 당연해. 알겠네, 알겠어. 자, 이렇게 어떤 병이는 지주랑 쇼당치고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살거나 또 어떤 병이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겠죠.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거의 반타작이 나가지고 노동자가 워낙 부족해진 상황에 살아남은 노동자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열린 거예요.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 교섭력의 증가로 더 나은 대우, 향상된 사회적 지위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지배계급은 더 높은 임금, 개선된 근무 조건, 심지어 인센티브까지 제공해야 노동자들을 모셔올 수 있었어요. 지배계급의 힘이 약해지고 노동자들의 힘이 올라간 탓에 지배계급의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력이 많이 약화된 거죠. 또 흑사병이 돌던 당시 유럽 전역의 경제는 완전히 개박살이 났겠죠. 이것은 기존의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시기 전통적인 계층 구조가 무너지고 부가 새롭게 분배되고 계층 간 이동의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은 전통적인 봉건주의 그리고 농노제의 쇠퇴를 앞당겼고요. 흑사병은 유럽의 종교관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앞서서 흑사병이 유럽 전역의 종교를 획일적으로 바꾼 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지역이나 개인 또 종교에 따라서 그 변화가 워낙에 천차만별이고 또 종교적 신념이나 관습의 변화라는 게 좀 많이 복잡하고 다면적이니까요.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가량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중세 유럽은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라서 결국엔 모든 것에 신의 뜻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신의 뜻이라는 게 참말로 이상한 거야. 흑사병이 신의 뜻이라면 착한 사람은 살고 나쁜 사람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하다못해 정말 신실하고 좋은 일 하면서 존경받는 종교인들까지 다 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누가 정말 운 좋게 살아남아도 신의 뜻입니다. 누가 운 나쁘게 사망한다면 전국에서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신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정말 신의 뜻이 맞아? 라면서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예요. 또 그 당시 수많은 성직자들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는데요. 이 때문에 종교기관들은 성직자들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직자들을 워낙 급하게 채워넣다 보니까 성직자들 개개인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만족을 못하겠죠. 또 그 당시 유럽의 종교는 흑사병이라는 대재앙 앞에서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야 당연히 흑사병 치료제를 내놓는 건데 이거는 그 당시 과학기술로는 어림도 없겠죠. 그런데 치료제를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종교기관에서 음식, 물, 약 같은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고요. 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도 못했다고 해요. 이것은 신자들에게 결국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들었죠. 내가 믿는 종교가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믿는 종교는 능력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종교 그 자체, 그리고 종교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를 가지고 또 많은 비판을 했다고 하죠. 결국 흑사병은 그 당시 종교의 권위를 쇠퇴시키고 그에 따라서 대한종교가 등장하고 여러 분파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등장했던 종교단체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체가 바로 채찍고행단입니다. 채찍고행단은 흑사병이 전 유럽에 도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개빡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선 공개 참회, 자기 고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그들은 시민광장이나 시장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십자가를 메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아주 심각한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습니다. 흑사병이 바꾼 유럽 그 세 번째는 의학의 발전입니다. 이때 유럽의 의료 시스템은 미약하게나마 발전하는데요. 그 당시 과학, 의료기술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럽 사람들은 여전히 흑사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흑사병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려면 적어도 현미경이 필요하죠. 그런데 현미경은 16세기가 되어서야 등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몇 가지 의료 시스템이 발전합니다. 먼저 전염병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지역에서 검역 조치, 환자 격리, 위생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해서 오늘날에도 전염병이 돌 때 정말 중요하게 쓰이곤 하죠. 자, 그리고 기존의 의학 교육은 주로 수도원이나 성당학교 등등 종교기관에서 이루어지곤 했어요. 하지만 훈련된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요구 덕분에 곳곳에 의과대학이 설립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교, 이탈리아의 파도바 대학교, 그리고 살레르노 대학교 등등의 의학부가 생겼죠. 이들은 의학교육을 종교기관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제공했고 훗날 의학 연구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또 질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기록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의학 문헌, 논문의 편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들은 훗날 미래의학 발전의 토대가 됐죠. 마지막으로 질병 본질에 대한 호기심으로 해부학과 부검, 병리학이 발전했습니다.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죽음, 부패, 병, 인간의 연약함,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회 전반에 퍼졌는데 이것은 그 당시 문학과 예술, 철학자들의 단골 주제가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지금의 삶을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고 해요. 또 전통적인 문화와 규범을 약해지게 만들었고 그에 반해서 개인의 경험, 개인의 성취,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유럽이 왜 흑사병을 막지 못했고 유럽 전역에 퍼져버린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염병에 대한 지식 부족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미경이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라서 이런 유행병이 왜 도는 건지 당시 사람들은 알 길이 전혀 없어요. 쥐하고 벼룩이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항생제나 백신 같은 치료제, 예방접종도 없었을 때라서 손 쓸 방도도 전혀 없고요. 사람들은 미신에 의존했어요. 프랑스 학자들은 1345년 화성, 목성, 토성이 일렬로 정렬됐습니다. 이 현상이 지구의 대기를 오염시켰고 흑사병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실화냐? 그런데 이 가설은 놀랍게도 정설로 채택됐죠. 의사들은 흑사병 환자들에게 이상한 처방만 내렸어요. 약초요법은 그 당시 널리 퍼져 있었는데 약초를 발라도, 약초를 생으로 먹거나 끓여서 먹어도 전혀 듣지 않았죠. 또 그 당시 의사들은 사열요법을 했는데요. 몸속에 나쁜 피를 모두 빼내면 다시 건강해진다고 믿은 거죠. 하지만 사열요법에 따라서 환자의 피를 아주 많이 빼내야 되기 때문에 피가 부족해진 환자는 건강이 악화됐고 오히려 오염된 피가 전염병이 더 돌게 만들었어요. 또 의사들은 환자들이 구토, 배변, 소변 등을 해내면 몸속의 독소를 다 빼내고
다시 건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완화제, 구토제, 하약 등을 처방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병이 더 퍼지게 만들었죠. 종교인들은 흑사병이 신의 형벌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의사 행세를 하면서 돈을 버는 사기꾼도 생겨났죠. 아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사람들은 미신에 의존하고 뜬 소문을 믿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부러 흑사병을 퍼뜨렸다거나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병의 원인이라든가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이들은 박해당하고 학살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도시 발전으로 인한 인구 과잉, 무역과 여행이 많아져서 흑사병이 퍼지게 됐다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이탈리아를 예로 들어서 설명 다 드렸죠. 자, 또 하나, 도시와 나라 간의 정보 전달이 느려서 흑사병이 더 퍼지게 됐어요. 어떤 도시는 감염자들을 완전히 격리해서 피해를 많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밀라노, 폴란드의 크라쿠프, 독일의 에르푸르트가 있죠. 그런데 이 도시 국가들이 노하우를 공유한다고 해도 정보 전달이 너무 느려서 공유가 힘든 거예요. 또 방법이 공유됐다고 해도 봉건제도 때문에 각각의 도시 국가는 검역에 대한 행정 그리고 집행 권한이 너무 약했고 법률도 제각각이었어요. 이것은 모든 지역이 통일된 방역 조치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중세 흑사병이 대유행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당시 유럽의 위생 불량이에요. 페스트균은 쥐벼룩이 가지고 있죠. 쥐벼룩은 쥐한테 달라붙어 있다가 사람을 물고 그렇게 페스트에 감염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면서 흑사병이 유행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애초부터 벼룩이랑 쥐를 차단할 수만 있었다면 페스트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14세기의 유럽에는 거의 모든 곳에 쥐가 들끓었어요. 먼저 유럽의 농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거대한 창고를 지어놓고 농작물을 보관했는데요. 여기에 쥐들이 숨어드는 건 사실 너무 쉬운 일이죠. 여기서 쥐들이 엄청나게 증식합니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음식을 상온에 보관했고요. 요리하고 음식이 남는다면 그냥 집 앞이나 강가에다가 버리고 농장 비료로 쓰거나 가축들 먹이로 주거나 했어요. 요즘 시대처럼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도 없고 하수 처리 시설도 없고 대규모 쓰레기 처리장도 없었어요. 이거는 쥐들만 신난 거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하고 하수 처리 시설도 엉망이니까 쥐들이 바글바글 몰려들고 끝없이 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쥐의 개체수가 많아지고 구석구석 숨어들고 흑사병은 곳곳에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현대사회에 와서 흑사병은 보기 드문 병이 됐죠. 의학의 발전, 현대적인 상하수도와 쓰레기 처리 시설, 깨끗해진 거주 환경, 빠른 정보 전달과 검역 조치 덕분이죠. 그런데 하나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려줄까요? 우리 인간이 완전히 정복하는 데 성공한 감염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천연두죠. 우리는 천연두를 제외하고는 수천 종류의 감염병에 위협받고 있어요. 이 사실은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전했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감염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개인 그리고 가족 단위부터 위생에 철저히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는 감염병은 음식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퍼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음식물 쓰레기에 파리, 초파리, 바퀴벌레, 심지어는 쥐들까지 달라붙고 이제 번식하게 되면 우리 집안에 감염병이 돌게 되는 거예요. 파리는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를 옮기고요. 바선생은 살모넬라, 대장균, 캄필로박터를 옮기고요. 쥐는 렙토스피라, 한타바이러스, 살모넬라를 옮기죠. 또 음식이 부패하면서 생겨나는 곰팡이,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들은 독소를 생성하고요. 집안 전체를 오염시켜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탈수, 심한 경우에는 장기가 손상될 수도 있죠. 또 곰팡이 포자가 온 집안을 날아다니면서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이 생겨요. 자, 이렇게 음식물을 제때 치우지 않는다면 눈에 보기 안 좋고 냄새만 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녀석들은 하나같이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깨끗한 주방 환경을 위한 이벤트 블루벤트 모모 플러스 음식물 처리기 2명에게 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는 집에 있는 음식물 통에다가 음식물을 모아두곤 했는데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집안에서 냄새도 나고요, 벌레도 꼬이고,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곰팡이도 막 금세 펴버리니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항상 주방에 있다 보니까 주방 위생이 참 찝찝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마침 블루벤트 모모 플러스 광고가 들어왔어요. 헐, 이런 미친 개꿀. 제가 이런 음식물 처리기 종류는 생전 처음 써보는데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통 안에다가 음식물을 넣으면 음식물을 보관할지 건조시킬지 AI가 알아서 정해줘요. 국내 최초로 음식물 처리 작동 남은 시간도 표시했고요. AI 자동 분쇄 건조를 진행하면 음식물이 바짝 건조되고 분해돼서 음식물 쓰레기가 최대 95%까지 감소하고요.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횟수가 줄어서 진짜 개꿀이에요. 건조된 음식물에서는 역한 냄새도 전혀 안 나고요, 고소한 냄새만 남아있어요. AI 보관 모드로 들어가면 음식물 냄새도 안 나고 전기도 거의 안 먹어요. 용량은 최대 4리터라서 엄청 여유롭고요, 4인 가구까지도 문제 없다고 해요. 그리고 세척 기능, 이것도 진짜 개꿀인데 그냥 물 넣고 세척 버튼만 누르면 120도로 세척해주니까 너무너무 깨끗해요. 스마트폰 IoT 연동으로 혹시라도 까먹고 집 밖으로 그냥 나가도 스마트폰으로 건조를 실행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블루벤트 모모 플러스 추첨 이벤트는 어떻게 참여하냐, 댓글하고 설명란에 추첨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 2분을 선정해서 블루벤트 모모 플러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필요한 부엉이 있다면은 꼭 블루벤트 모모 플러스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주방 위생을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